예,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용입니다. 좀 전에 박정희 사무관님께서 이제 스마트시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 국토부 사업 중 하나로 이제 기존 도시 쪽에 관련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저희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초기 이게 스마트 도시 챌린지 사업이 19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스마트 도시 챌린지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상이 되었고 그 사업이 19년 동안 어떤 식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마트시티 개념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스마트시티 쪽에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가 또는 자기가 스마트시티 분야에 어디에 몸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개념들 자체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그 개념도이고요. 초창기 때는 저희가 스마트시티 추진할 때 기술 인프라 서비스 분야에 좀 치중해가지고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저희가 구축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해졌었지만 실제 운영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규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운영 주체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이 운영 자체가 실제로 작동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문제가 실제 스마트시티 추진하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신규 산업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혁신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운영하면서 좀 모자랐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 그러면은 기술 인프라적인 부분이나 규제 관련된 거랑 제도 및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혁신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요 세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되게 되면 이 스마트시티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게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가져가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좀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 관련된 이야기는 앞서서도 나왔으니까 넘어가겠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가상이랑 물리적 공간이 서로 상호 실시간으로 연계된다라는 그 부분이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와야 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시티라는 게 앞서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개념들도 존재하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이 스마트시티를 도입할 것인가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 사업 자체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어느 정도 도시 자원이 윤택하게 들어가 있는 기존 도시 쪽에 접근하기 위한 스마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시티라는 게 그러면 챌린지 사업에서 바라보는 스마트 시티는 뭐냐 하면 도시 내의 자원들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는 이 자원 자체가 시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서 스마트가 하는 역할 자체는 뭐냐면 도시 내 분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기서 제가 자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재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별 시민들의 시간까지 포괄, 시간 등까지 포괄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의 도시 내 자원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스마트 시티는 그럼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앞서 얘기했듯이 앞에 스마트라는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가 없거나 현재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없다고 그러면 그 분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도시 공간 내에서는 과잉적으로 자원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시 안에 저희가 고속도로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고속도로가 막힐 때는 특정 시간대에 아니면 특정 일자에 굉장히 막히는 경우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시들 그 고속도로를 계속 도로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맥시멈한 그 자원이 필요할 때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게 인프라들이 구축되다 보니까 과잉 구축되는 경우들이 일단 많이 존재하고요. 그다음 공유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를 저희가 활용하는 자가용 활용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1시간밖에 안 되고 나머지 23시간은 주차장에 그냥 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동차의 활용도 과잉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활용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스마트라는 거는 결국은 도시 안에 있는 자원 분배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배 최적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효율적인 방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도시 전체 아니면 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효율적으로 뭔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 행동 패턴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정보,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제가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전히 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가 요즘 실시간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전방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저한테 새로운 그 주행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앞에 도로가 막힌다고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그냥 그 제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를 계속 이용한다 그러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선제적으로 그 데이터를 던져준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자기 행동 패턴을 바꿔가게 되면 이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생각했던 거는 기존 도시 쪽의 스마트시티를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도시 내 자원 효율을 배분을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적인 방향으로 이 행동 패턴을 바꿔 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중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첨단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자원 배분 최적화를 이루어내는 기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IoT나 AI나 빅데이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원 배분을 최적화한다는 건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적으로 계속 매칭시켜 나가 줄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생각하시면 택시라는 공급자는 손님을 안 태우고 있다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주변에 택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고, 택시를 기다리는 수요자 입장에서, 손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빈 택시를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택시를 타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내 주변 빈 택시들한테 계속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적으로 내가 공급자를 찾고 있다라는 부분이랑 공급자 측면에서는 내가 수요자를 찾고 있다라는 그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빠른 시간 안에 매칭을 시켜준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분배 최적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그러니까 개인 단위 아니면은 개인 운송 그 수단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게 센서 포함하는 IoT,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 수요 공급을 즉각적으로 매칭시켜 줄 수 있는 AI적인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수요 공급이 개별 단위의 수요 공급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는 실시간성이고 개인 단위이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급자적 측면에서는 항상 저희가 이전에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공급적 측면에서 저는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 물건만 계속 만들어가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서 얘기했던
자원 배분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수직적 계열화를 통한 제조의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닌 수요 공급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하는 방식의 서로 다른 분야 간의 수평적 융복함이 계속 필요하고, 수요 공급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공급을 다변화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은 더 많은 수요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생각하시면 저희가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각종 앱들이 보면 하나의 기능만 하는 앱이나 앱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앱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활용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수평적 융복합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보시면 두 가지를 써보시면 국내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구글 맵이고요. 국내는 구글 맵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구글 자체가 지도 데이터를 현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유럽이나 해외에 나가서 구글 앱을 켜보시면 경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식당 아니면 호텔의 예약까지 다 그 앱 하나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여러 가지 수요들을 한 앱에 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갔던 수평적 통폐합이 가능했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저희가 AI 스피커 같은 거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AI 스피커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랑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구글 AI 스피커 같은 경우 써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10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개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연계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평적 통폐합을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뭐냐면은 거버넌스 체계를 어떤 식으로 수평적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갈 것인가가 또 중요한 하나의 이슈 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 같은 경우도 각종 거버넌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가지고 경쟁력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낸다 그래도 실제 도시 안에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 각종 도시 내 규제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라는 곳은 그 인류가 발명해낸 모든 것들이 다 밀집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가장 밀집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야기하는 각종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부분들도 이러한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도 실적용이 불가능했던 그 최근에 2, 3년 동안의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가장 큰 문제인데요. 스마트 시티의 스마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특히 얘기했던 스마트, 제가 얘기한 부분은 스마트 시티의 하여튼 일부이긴 합니다만, 제가 얘기한 스마트는 계속 얘기했지만 도시 내 자원 자체를 분배해주는 기술이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럼 얘는 뭐냐면 실제 뭔가 자원을 생산해내는 건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시 내 자원들을 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산업군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 산업군보다 더 큰 경쟁력을 지닌 산업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송과 관련된 부분이 더 스마트 시티에서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운송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었고요. 기존에 있던 운송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산업적인 경쟁력은 새롭게 만들어진 스마트 시티 산업들이 더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존 산업군들 간에 갈등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해결하는 방식 자체도 당연히 갈등 조정이 필요한데 전면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확산시켜 나가겠다 그러면 절대로 갈등 조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서로 간에 갈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일례로 얘기하면 저희가 타요랑 택시를 생각한다 그랬을 때 옆에 사진이 사실은 택시 기사님들 그 크게 그 항의했었던 그 사진인데요. 전국적으로 모든 타요를 다 오픈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택시에서는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손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갈등 조정을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증이라는 그런 수단을 그래서 잘 활용하는 건데요. 조그만 구역에 우선적으로 그냥 택시와 타요를 공존하게 해주고 거기 안에서 택시 쪽에서 얼마나 손해를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더 나은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상호 판단할 수 있는 그 운행 후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저희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스케일업 방식의 갈등 조정 방식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통합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새로운 지자체 기업 그 지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출발시켰던 게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전과 다른 실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R&D 실증 방식의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D 실증 사업의 결과 자체가 GPS 오차가 예를 들어서 50cm 나던 거를 10cm까지 오차율을 낮춰보겠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실증에서 테스트해보는 게 이전 방식의 실증이라 그러면 지금의 실증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실증뿐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같이 실증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꾸며봤고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당연히 규제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동시에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해가지고 하나의 컨소시엄 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업을 꾸려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스케일업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갈등 조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서는 2단계로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사업 공고가 나가게 되면 그 공모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계획서의 우수 여부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실제 운영하는 이런 형식의 사업들이 주였다면 저희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에서는 6개 지자체 콘솔을 지원을 해주고요. 예산 지원을 일부 하고 1년 동안 실제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대시민 서비스까지 하게 만든 후에 다시 이 6개 콘솔을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 3개만 다시 뽑아 가지고요. 이 3개 지자체들은 실제 서비스 운영까지 굉장히 잘한 콘솔이기 때문에 그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2단계 지원 방식을 채택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업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평가의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스마트시티 시범 지자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항목들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었냐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얼마나 우수한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은 얼마나 큰가, 그 다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자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평가들을 보시면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이 사업들을 끌고 나가게 할 것인가가 지표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민간 기업들과는 공공과 민간은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겨나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이 많이 내용들을 담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돌아가게 되니까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큰 성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19년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업이었는데 응모가 들어온 게 총 48개 컨소에서 응모가 들어왔었습니다. 1단계에서.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기업들과 지자체가 같이 컨소를 짜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요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참여를 못하는 대기업 참여 제한이 계속 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SI 쪽이나 정보통신 관련돼서 대기업들이 많이 손을 떼고 있었던 추세인데 이 사업에 한해서는 대기업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자체는 새로운 신규 모델에 대한 발굴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발굴을 할 수 있는 최적 여건들을 만드는 부분이 중요해서 저희들이 대기업들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결과 주요 대기업들이 이 컨소에 다 참여해서 들어오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메이저 대학들이 이 사업에 하나의 콘소의 일원으로서 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48개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다 들어왔었고요. 그 중에 앞서 저기 사무관님께서 보여준 그 PT에도 나왔었는데 이 48개 중에 우선적으로 6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선정된 6개 지자체는 인천, 부천, 수원, 광주, 창원, 대전이었고요. 이 6개 지자체가 본사업 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스마트시티를 큰 예산을 가지고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컨소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들은 이거니까 이 대표 솔루션 자체를 실제 그 공간에다 투입해 가지고 대시민 서비스를 2달 정도 운영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하게 저희가 접근을 했던 거는 반드시 서비스 운영을 통한 정량적 성과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뒤에 성과 부분들을 보시면 실제 대시민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나왔던 성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실제 도시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사업 구조를 또 설계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그 인천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경쟁을 통해서 올 초에 이제 6개 중에 3개 본사업 컨소를 뽑았는데 그게 어디가 됐었냐면 인천이랑 대전이랑 부천 이렇게 3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현재 본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3곳의 콘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인천시에서 했던 사업은 수용답형 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인천시의 이쪽 신도시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 인구 밀도는 굉장히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을 생각해 보시면 버스 노선 자체가 굉장히 길겠죠. 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승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정류장 자체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승객 하나도 못 태우고 그냥 뱅뱅 돌기만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그 소규모 도시들 가서 버스 타보시면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종시에서도 사실 낮에 버스 타면 저 혼자 버스 타고 다닐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분배를 최적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배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뭘까요? 기존과 다르게 여러 개의 고정화된 버스 노선을 여러 개를 다 합쳐버린 거예요. 합쳐버리고 버스 배분을 제일 최적화하는 방식은 뭘까요? 사람이 있는 정류장만 다니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시간으로 5분 전에 제가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버스를 탈 거예요라고 앱을 가동시키면 그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을 이 버스가 쫓아가면서 태우고 그 사람이 내리겠다는 정류장만 이동해가지고 그 승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정화된 노선 3개를 돌리게 되면 버스 3대가 다녀야 되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3개 노선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노선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 노선에 그러니까 동시간대 버스가 3대가 다니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자체도 대기 시간도 엄청나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이거 2달 동안 서비스하면서 돈 받고 서비스했거든요. 1,300원 정도 각 승객들한테 돈을 받으면 서비스를 추진했었는데 그 영종도 인구 10% 이상이 2달 동안 이 버스들을 다 탑승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이동 시간이나 평균 대기 시간들도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기존 도시가 자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대전시의 경우는 어땠냐면 주차장에 대해서 수급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0%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20%가 남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120%이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주차장이 2%고 민간주차장이 98%랍니다. 비율 자체가. 그럼 민간주차장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식당에 주차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건물은 주차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고 바로 옆 건물만 가도 주차 수요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 텅텅 빌 때가 있거든요. 또 시간대별로 생각해 보면 병원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에 주차할 데가 없고 병원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식당이나 아니면은 주점 같은 데가 많으면 밤 시간대에 주차할 데가 없는 빌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이 구역의 전체 건물의 주차장들을 다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쪽 건물에 주차를 해도 저쪽 건물의 식당을 이용하고 그 주차권을 가지고 다른 빌딩에 있는 그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단순하게 통합해버리게 되면 이 배분 자체가 굉장히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배분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차장 이용률이 굉장히 개선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에 대한 수익도 당연히 사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 지역 자체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성을 높여주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었고요. 마지막으로 부천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천 같은 경우는 그 큰 구역에서 봤을 때는 주차 문제가 그 주차장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간적으로 배분이 안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 했던 게 뭐냐면 주거지역 쪽에 주거지 우선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주거지 우선 주차구역은 당연히 주거지 쪽에 있기 때문에 밤 시간대에는 차들이 다 들어오지만 낮 시간대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도심 쪽은, 그러니까 빌딩이 있거나 오피스 지역은 보면 낮 시간대에 주차 수요가 높은데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 거주지 지역에 남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배분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적인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천시에서 했던 방식은 이 두 개의 분리된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PM이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대리주차나 이런 것들을 좀 싸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 분리된 공간들 자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수평적 연계 통합이 잘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수평적 연계 통합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문제,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수익 자체를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고, 수익 배분도 블록체인이라는 건 사실 속일 수 없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수요를 확보하는 이런 방식들을 채택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 세 개의 사업 구조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수용자 평버스. 그러니까 제가 버스 정류장을 이용한다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구조는 보시면 카카오 택시랑 똑같거든요. 내가 출발하는 그 버스 정류장이랑 도착하는 버스 정류장이랑 입력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딱 받아서 AI를 돌려가지고 실시간으로 버스 노선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택시와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천시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본사업 때는 택시에도 합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이 택시 쪽에서도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면서 이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구역 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택시 자체도 잡기가 힘들거든요. 지역은 넓은데 인구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한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택시와 버스 간의 갈등 조정 수단이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대전과 같은 경우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면 어떤 시너지가 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지 않거든요. 건물주들 되게 부자들이잖아요. 그 부자들이 그 주차 요금 몇 푼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개별 빌딩들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앱을 만들려고 해도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행정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대전시가 이 건물주들 간에 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건물들이 오픈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그런 행정력과,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의 그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같이 연동돼서 활용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면 결과적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공공의 행정력과 민간의 기술력이 같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나오는지 이게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각 기업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가지고 사전 조율해가지고 일어나갔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실제적으로 대시민 서비스들 돈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성과 자체에 대해서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부천시 장관님도 가셨었고요. 기재부에서도 대전시 방문해가지고 이런 스마트시티 사업 모델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챌린지 사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